합병증이라고 하면 가장 흔한 합병증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공과 출혈 그리고 포스트 ERCP 판크레아타이티스 PEP라고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퍼포레이션과 블리딩은 웬만하면 안 생기는 게 좋고 한데 PEP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시술 자체가 이제 바터 팽대부라고 하죠. AOV 12지장에 들어가면 12지장 제2부에 AOV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12지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브, 구부라 하거든요. 진짜 이제 벌브가 이제 전구잖아요. 그 전구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그 벌브를 지나면 세컨 포션, 두 번째 부위인 세컨 포션이 나오는데 그 부위에 바로 AOV, 바터 팽대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바터 팽대부라고도 부르고요. 그거는 바터 팽대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독일의 해부학자 바터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바터 팽대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파필라, 즉 주유두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유두부, 그냥 우리가 흔하게 12지장 유두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유두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유두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지장 제2부에는 먼저 진입을 하면 내시경 기계가 스코프에 진입을 하면 먼저 보이는 게 마이너 파필라, 부유두부고 그 다음에 주유두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축을 조작을 해서 AOV라고 하는 구조물이 내시경 화면에서 12시 정도 위치하게 그렇게 이제 내시경을 조절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임페이스먼트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다음에 이제 AOV 안으로 카테타, 삽관을 해야 됩니다. 삽관에 성공을 하면 가이드 와이어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게 과연 담도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제 포탈베인 같은 주변 혈관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복강을 뚫었는지 등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 와이어가 보통은 담관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주행이 있거든요. 그 주행이 일반적인 주행이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조영제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담도로 들어간 게 맞으면 잘 보이겠죠, 담도가.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삽관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평가하게 되고요. 삽관이 제대로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AOV를 찢습니다. 파필로톰이라고 하는 카테타로 바꾸어서 그 파필로톰에는 절개도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로 11시에서 12시 방향의 AOV를 찢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출혈이 잘 일어나고 그렇게 찢는 과정을 우리가 스핑테로토미, 줄여서 EST는 엔도스코픽 스핑테로토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EST를 하게 되면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너무 많이 찢어버리면 천공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천공은 그 12지장 천공은 12지장 제2부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후복막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복막이 빵꾸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프리에어가 뜨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많은 경우는 이제 레트로페리토니알 에어가 보이거든요. 레트로페리토니알 에어가 보이는 건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업도미널 엑스레이를 보면 보통 슈파인 이렉트 같이 찍잖아요. 찍어서 보면 그 라이트 키드니 쪽으로, 라이트 키드니가 보통은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테두리가 음영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게 보이고 또한 또 소아스 머슬이라고 있잖아요. 그쪽 머슬도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레트로페리토니알 퍼포레이션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레트로페리토니알 퍼포레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하지 않고 그냥 좀 볼 수 있다. 미리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인데 그 비교적 최근에 났던 신문인데 영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ERCP 이후에 환자가 뭐 복통을 호소하고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랩을 해본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ERCP를 통해 담석 제거 시술 받고 그 이후에 오퍼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복막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였으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술 잘했다고 돌 잘 꺼냈다고 끝이 아니라 환자 그 시술 후 관리, 엑스레이 그리고 시술 후 랩을 통해서 환자가 이제 3대 합병증에 이완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고, 그 포퓰레이션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유병률은 한 0.1에서 0.6%로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모탈리티는 높게는 10%까지. 여기 보면 타입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포퓰레이션의 타입은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타입 1이 이제 사망률이 높게 되어 있죠. 그만큼 타입 1이 제일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시비어리티 뭐 그냥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 예, 시비어리티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뭐 마일드면 뭐 주로 입원 기간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퓰레이션 타입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가장 흔한 게 스태퍼 등이 발표한 이 내용을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타입 2가 가장 흔하죠. 58%로. 예, 그 타입 2는 뭐냐면 페리앙콜ար 포퓰레이션 바이 스핑테로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로 EST 절개를 하다가 천공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1이 아까 제일 모탈리티가 높았잖아요. 타입 1 같은 경우는 디오지널 월 포퓰레이션이라는데 저거는 내시경 기계에 의해서 12지장 벽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어느 경우에 저런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처음에 넣잖아요. 디오지널 스코프 측시경을 넣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터 팽대부를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하는 거를 인페이스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페이스먼트를 하는 과정이 내시경을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일단은 들어갔다가 세컨 포션 초입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내시경을 다시 당깁니다. 당기는데 이제 라이트 이제 그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몸을 틀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내시경이 그 측시경은 그 휠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휠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틀면서 이렇게 몸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시경이 단축이 되면서 인페이스먼트가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내시경 12지장에 뭐 잦은 궤양 이런 것으로 인해서 12지장에 스트릭처가 이미 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염증을 반복하고 이래가지고 12지장 벽 자체가 좁아져 있고 내강이 좁아져 있고 이런 분들은 잘 찢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페이스먼트 과정을 통해서 단축을 하는 과정 중에 천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타입 1 포퓰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담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플립 다운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내시경 카테타가 들어가 있고 그 카테타 풍선 카테타 같은 걸로 돌이 있는 위치에 상방에서 풍선 카테타를 팽창시켜 가지고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길 때도 그냥 그 내시경 액세서리 그러니까는 풍선 카테타 자체만 당기는 게 아니고 제가 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당기게 되면은 그게 이제 플립 다운이라 해가지고 내시경 기계가 잘 보시면 선단이잖아요. 그 내시경의 스코프의 끝부분, 팁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몸을 그렇게 틀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당연히 카테타가 들어가 있으니까 카테타도 같이 직선 방향으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을 제거한다라는 방법인데 그거 하면서 내시경 선단이 반대측 12지장 벽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건 너무 세게 하면 그것 때문에 타입 1 포퓰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3. 타입 3는 빌리어리 or pancreatic duct population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는 카테타 내지는 가이드 와이어가 담도 안으로 또는 췌장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카테타 자체가 담관이나 췌관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쉽게 수습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뚫었다 하더라도 금방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포퓰레이션 종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흔한 건데요. 레트로페리토니얼 가스 언론.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 찍어본다 했잖아요. 시술 이후에 뭐 다음 날 찍든 아니면 그날 저녁에 찍든 찍어보면 레트럴 페리토니얼 가스는 보이는데 공기는 보이는데 환자분은 너무 멀쩡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 퍼포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공기가 샜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특별히 뭐 치안 조치는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안 겪었으면 하는 종류의 천공은 역시 타입 1이 되겠고요. 타입 1 퍼포레이션은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겪는 게 타입 2인데 타입 2는 반반입니다.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숙련된 내시경 의사면 본인이 천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천공을 유발했다는 것을 시술 도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조치를 취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으로 설명된 건데 이제 타입 1은 12장의 벽 자체가 그냥 찢어지는 거고 타입 2가 가장 흔한데 AOV 주변이 그러니까 EST를 하다가 찢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타입 3는 담관이나 췌관이 찢어지는 경우. 타입 4는 원인은 알 수는 없는데 마이크로 퍼포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퍼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는 카테타가 바로 파필로톰이라고 하는 AOV를 찢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한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테리가 지나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한시 방향으로 찢으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방향은 11시에서 12시 방향 그쪽으로 EST 절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요거는 실제로 퍼포레이션이 일어났던 환자의 예시인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타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자가 와서 제가 그냥 후속 치료를 했던 환자거든요. 예,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 선을 끊었죠. 사실은 이분은 빨간색 선을 끊어온 쪽으로 칼집을 내야 되는 분입니다. 앞에 다시 갈게요. 네. 그런데 보면 그거보다 더 왼쪽에 지금 칼집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저분은 타입 2 퍼포레이션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험이 있어야지 어디가 담도의 주행인지 이런 거를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퍼포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퍼포레이션인지 아니면 파크라타이티스가 심하게 와가지고 마치 퍼포레이션처럼 보이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CT를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CT.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환자분 아까 방금 그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흉부 엑스레이하고 업도면 이렉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사진으로만 보면 명확하게 어디가 천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프리에어는 당연히 안 보이잖아요. 보시면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그 행여막 아래로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부 엑스레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와스머슬의 경계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라이트 키드니 주변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인다든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엑스레이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CT를 찍어보니 확실히 천공이 일어난 부분이 보입니다. 넣어볼게요. 예.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에어가 차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보면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예. 예. 또 클릭해. 예. 그 주변이 보면 어디냐면 저 부위가 바로 그 EST를 친 부위, AOV 주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타입 2 퍼포레이션이 일어났던 분인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무슨 앞에 있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케이스가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퍼포레이션 예시인데 79세 된 남자분이시고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게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퍼포레이션이.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에어가 보이는 거 뭐 당연히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좀 심하게 좀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ERBD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비록 천공은 일어났지만 그 천공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 플라스틱 스텐트, 드레이니지, 그 관을 넣어준 환자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합병증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자체가 환자분의 시비어리티, 그러니까는 악화 가능성, 악화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상태냐면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했거든요. 64세 여자분 다른 분인데 이분은 보면은 흉부 엑스레이를 봐도 그렇고 복부 엑스레이를 봐도 그렇고 뭐 크게 천공이 일어났나 싶은 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CT를 환자분이 복통을 호소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봤거든요. CT 찍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라이트 키드니 쪽에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 같이 보이죠, 그죠? 왼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 키드니하고. 이분은 이미 천공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에 염증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PTBD를 ERBD라고 하는 플라스틱 스텐트를 안 넣고 나온 분이에요, 이분은. 그 앞에 분은 엑스레이 상에서 많이 안 좋았는데 빌리어리 스텐트를 하나 넣고 나온 분이고, 이분은 엑스레이 상에서 별로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안 좋아서 CT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천공이 일어났던 환자다. 차이가 뭐냐면은 그 관을 안 넣은 차이가 있죠. 그 ERBD 플라스틱 스텐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머니, 이분은, 할머니에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가스로그라핀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유지하여를 했는데, 새는 부분이 보입니다. 한번 다음 넘어갈까요? 이 부분이 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공이 일어난 부분이란 말이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논문과 우리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자료들에서 보면 스텐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텐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단계가 Diagnosis during ERCP. 그러니까 시술하는 의사가 자기가 시술하는 중에 천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죠. 저 과정이 없으면 밑에 과정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시술하면서 천공이 일어났으면은 내가 빵꾸를 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스텐트를 넣든 어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거잖아요, 그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플라스틱 스텐트 그런 경우에 천공이 일어났다고 했을 경우에 그걸 내가 인지했다 그럴 경우에 당하지 않고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는 경우도 있고 커버드 메탈 스텐트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FCSEMNS 돼 있죠. 저기 뭐냐면 풀 커버드 셀프 익스펜션 메탈 스텐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커버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메탈 스텐트를 보면 금속 스텐트를 보면 직경이 1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물망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커버드란 말은 그 그물망 위에 표면으로 뭔가 덮여 있다는 말이겠죠. 예. 그러면 난 커버드는 뭐가 안 덮여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각각의 다 쓰임이 다릅니다. 커버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천공이 있다 싶으면 틀어 막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천공은 타입 2고 타입 2는 AOV에 대해서 그 엔도스코픽 스핑테로토미 즉 절개를 하면서 잘 일어난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틀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경이 조금 굵은 커버드 메탈 스텐트로 틀어 막았을 때 가장 잘 막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플라스틱 스텐트만 넣은 경우와 커버드 메탈 스텐트를 넣은 경우 뭐 비교해서 이 환자분이 수술까지 간 경우를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또 다른 케이스인데 37세 남자다.
그래서 이제 원위부 담도 결석이 있었다. 이 CT에서 보이죠? 저 원위부 쪽에 결석 보이거든요. 다음. 그래갖고 ERCP를 했는데 아까 처음 봤던 그 케이스거든요. 보면은 이제 잘못 친 거죠. 이 EST라고 하는 칼을 써가지고 이게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캐뉼레이션, 그러니까 삽관을 해가지고 바로 담도로 들어가지면 제일 좋겠으나 그게 어려운 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저기 원위부 담도 저기가 염증으로 좁아져 있고 아니면 돌이 막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difficult, 어려운 캐뉼레이션 케이스다 해가지고 바로 니들 라이프라고 하는 칼을 쓰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저쪽으로 쳐야 되는데 잘못 친 거죠. 다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조금 안 좋아진 게 좀 보이고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천공이 없는 줄 알고. 네, 다음.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좀 천공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이. 이게 후향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음. 자, 그래갖고 CT를 찍어봤더니 이제 이 주변이 엉망인 거죠. 다음.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왔을 때 이 상태였고 이제 우리 병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게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다음.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그래서 제가 ERCP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PTBD라고 하는 걸 먼저 했습니다. 외부백. PTBD를 해가지고 투보그램이라 하죠. PTBD 관을 통해가지고 조영제를 쌓아보는 거죠. 쌓아보니 다음. 좀 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PTBD를 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은 담도가 빵꾸가 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 AST 친 부위가 빵꾸가 났다 하더라도 PTBD를 하면은 외부로 그 액이 빠지는 거잖아요. 담즙이. 그러면은 감압이 되겠죠. 압력이 줄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원래 내려가야 되는 담도를 통해 가지고 복강으로 담즙이 빠지는 게 줄겠죠. 그러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한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번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힐링된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PTBD 꽂고 시간이 경과한 뒤에 CT를 한 번 더 팔로우 CT 찍은 거거든요. 예, 다음. 요건 또 아까 그 64세 할머니 그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았던 할머니 기억나십니까? 예, 다음. 네, 이분도 사실상 그 빵꾸가 난 환자거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 돌은 잘 제거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도구가 바스켓이라고 하는 돌을 제거하는 도구거든요. 다음.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도 뭐 특별한 거 없다. 다음. 다음.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시술 후 사진이거든요. 괜찮죠, 그죠? 다음. 그런데 환자 계속 안 좋아가지고 CT를 찍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라이트 키드니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잖아요. 저건 담즙이 새가지고 염증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아픕니다. 아프고 열나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다음. 자, 이것도 뭐 네, 마찬가지 같은 사진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라이트 키드니 주변에 보이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 가스로그라핀을 타원에서 하고 왔어요. 다음. 뭐 저기 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있던 병원에 와서 PTBD도 하고 PTGBD도 했어요.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PTBD로 조영제를 넣고 그램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부분이 저렇게 보입니다. 저렇게 리키지 돼 있죠. 저기 새는 부분이 보였어요. 다음. 그래서 어땠냐? PTBD를 통해 가지고 PTBD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ERCP를 다시 해가지고 AOV 근처를 자극할 필요가 없잖아요. PTBD가 없다면 제가 내시경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PTBD 통해 갖고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풀 커버드 메탈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빵꾸가 났던 부분을 리키지가 있는 부분을 힐링을 한 상태에서 조영제로 이제 투보그램을 찍어보니 새는 데 없이 잘 내려가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또 다른 분이신데요. 다음. 이런 식으로 칼로 찢었어요. 다음. 네. 근데 절로 찢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좀 옆으로 잘못 찢었죠. 다음. 네. 이 사람은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보입니다. 주변에 지금 공기가 들어간 게. 다음.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원래 바른 담도 부분을 찾아가지고 메탈 시술 중에 내가 천공을 냈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커버드 메탈 스텐트를 놓고 나갔어요.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에 ERCP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 다음날 찍어보니까 프리어 보이죠, 저 분명히. 그죠? 이거는 사실상 엑스레이만 보면 앞에 환자분보다 많이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프리어까지 보이니까. 레트로페리토니아 에어뿐만이 아니라 프리에어까지 보이니까. 다음. 엑스레이 찍어봤죠. 에어 차 있는 거 보이고.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 뭔가 배액을 해주는 스텐트를 안 넣으셨던 분들은 CT를 찍어봤을 때 라이트 키드니 주변에 염증 소견이 저명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염증 소견이 지금 없어요. 라이트 키드니 주변에.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PTGBD까지 넣어가지고 배액을 시키고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CT 팔로우를 해보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깨끗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পু레이션이 있더라도 그거를 시술 당시에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인지했다면 그 포푸레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든지 그 다음에 풀커버드 메탈 스텐트를 넣든지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수술까지 이어지지 않고 해피하게 퇴원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아까 다 설명드렸던 분인데 79세 남자 환자분 이렇게 해서 이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많이 지루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여기 다 넘어갈게요. 계속 한번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블리딩. 제가 결국은 이제 퍼포레이션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퍼포레이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디피컬트 캐뉼레이션 케이스 환자들이 많거든요. 노인들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에 바로 캐뉼레이션 돼가지고 돌만 제거하고 나온다. 이런 환자들은 그런 케이스들은 거의 100명이면은 한 10명 아닙니다. 나머지 90명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RCP가 어려운 거고 그 포포레이션이 만에 하나 원치 않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하지 않고 시술 중에 그거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인지했다면 후속 조치를 취해놓고 나오는 게 좋다. 그러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 블리딩. 블리딩도 자주 일어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블리딩은 주로 시술 중에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시술을 잘했는데 나중에 환자가 흑색변을 본다. 상부장관 출혈의 사인이 멜레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흑색변을 본다. 또는 헤모글로빈이 갑자기 뚝뚝 떨어진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ERCP로 통한 출혈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추정하고 내시경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혈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연관이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복용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클로피도그렐 같은, 플라빅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은 적어도 5일은 스탑하고 시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노악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그 다음에 플레탈은 하루면 되고, 아스피린은 드시는 중에 시술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스크가 큰 시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하는 ERCP 또는 이제 EUS, FNA 전부 다 리스크 큰 하이 리스크 프로시저에 해당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환자 요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시술했으면 그런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에게 또는 약을 드시고 있는 환자들 시술했으면 언제 재복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블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의 대부분의 블리딩은 EST, 스핑테로토미 하면서 생기고요. 퍼포레이션도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결국은 혈관 주행 방향이 모든 사람이 다 한시 방향으로만 혈관 주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혈관 주행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교과서적으로 11시에서 12시 방향 사이로 스핑테로토미를 잘했는데
피가 갑자기 펑펑 나더라.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칼집을 넣어야 되는 부위 있잖아요. 그 방향에 동맥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뉴리즘이.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이잖아요. 갑자기 피가 막 펌핑하면서 있잖아요. 내시경 화면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를 학회에서 그냥 다른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내용만 보다가 제가 딱 그거를 보고 며칠 안 돼서 그런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전국 학회였는데 그때 들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순조롭게 했고 환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동맥류가 터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EST로 인한 블리딩도 퍼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스텐트를 넣어주면 돼요. 스텐트를. 그런데 플라스틱 스텐트는 안 되겠죠. 직경이 짧으니까. 그래서 풀 커버드 메탈 스텐트 직경 10mm짜리를 탁 넣어주면 그 사람 피가 이제 탁 넣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도 동맥류인데. 그래서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센터 협진 하에 안지오그라피까지 좀 해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거냐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OV 근처에 출혈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풀 커버드 메탈 스텐트 이런 걸로 이제 막아버리면 거의 대부분 막히거든요. 피 출혈을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담도 안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헤모빌리아라는데 헤모빌리아 역시도 풀 커버드 메탈 스텐트 좀 긴 걸로 넣어주면 됩니다. 뭐 10cm, 12cm 길이로 직경 말고 그렇게 해주면 거의 대부분의 피가 출혈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보면은 개실이 이렇게 있고요. 개실이 있다는 말은 AOV 근처에 PAD라거든요. 페리 암풀라리 다이버트 클런. 그러니까 유두부 주위 개실이라는데 저런 개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해부학적 구조가 디포미티, 변형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혈관 구조의 변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EST를 이제 호기롭게 했는데요. 다음. 피가 엄청 났어요. 그래가지고 당하지 않고 메탈 스텐트를 넣고 멎은 모습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안지오까지 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앞에 분이 제가 설명했던 애뉴리즘 터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보면은 꽤 양호하죠. 스텐트 넣은 장면 보면은. 다음. 저기가 애뉴리즘이라고 표시해 준 겁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증명을 해준 겁니다. 애뉴리즘 맞다. 이렇게. 다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코아뷸레이션, 엠볼리제이션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분은 메탈 스텐트도 넣어놨고 영상의학적 시술까지 했으니까 안전한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CT를 찍은 거고요. 다음. 요건 이제 췌장 주변에 아무래도 그 고생을 했잖아요. 이게 불행은 혼자 오지 않거든요. 불행은 같이 옵니다. 항상. 무슨 말이냐면은 퍼포레이션이 일어났다 또는 블리딩이 일어났다. 블리딩 혼자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퍼포레이션과 블리딩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뻣뻣도 좀 있어 놓으니까 담즙이 좀 일시적으로 샜잖아요. 그러니까 그 AOV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괴사 조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트 ERCP 판크라타이티스인데요. 판크라타이티스는 그냥 100%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만성 췌장염이 있어가지고 췌장의 아트로피가 심한 분을 제외하고는 췌장의 파렌카임, 그러니까 실질이 살아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췌장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ERCP 했을 때 췌장염을 심하게 앓겠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시술 전후로 수액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췌장염이 오는 기전이 그렇거든요. 췌장 세포 전체에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의 저하가 췌장염의 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활성화시키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도 좋아지겠죠.
그런 개념이 뭐냐면 하이드레이션입니다. 과거에는 매시브 하이드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액을 막 투여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60kg 기준으로 하루에 2.5리터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24시간 동안 처음 8시간 동안에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액을 투여하고 빨리 나머지 3분의 2 동안에 나머지 수액을 천천히 준다.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도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볼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절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췌장염을 포스트 ERCP 판크레아타이티스를 막는 방법은 결국은 AOV를 건드리니까 AOV가 붙거든요, 쉽게. 그러면은 AOV로 이렇게 접해 있는 관이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담관도 들어가 있고 췌장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액이 나오는데 방해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부어가지고 요 끝부분이 최종 출구가. 그래 돼서 안에서 췌장액이 소화 효소거든요. 걔가 원래는 12지장으로 나와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방해를 받아가지고 췌장 안에서 활성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췌장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췌장 ERCP를 할 때 췌장관 안으로 플라스틱 텐트를 하나 넣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예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하이드레이션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엔세이드 중에서 인도메타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항문에 이렇게 넣는 방법 있잖아요. 좌약처럼. 그렇게 해놓으면은 염증이 예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 같은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스틴이라고 하는 약을 지금 이제 들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큰 효과는 없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도움이 됐다고 보고 미약하나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술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으면 아무래도 췌장염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 AOV를 자꾸 찝쩍거리면 결국 췌장염 오는 거거든요. 자꾸 꾹꾹 누르고 이러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 되는 거고. 그래서 췌장염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ERCP를 마친 환자가 또는 병동에 올라왔다 또는 이제 시술 중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환자가 과연 천공이 생겼을까 또는 출혈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리기로 출혈이 있을 때는 환자가 이제 흑색변을 호소한다고 했죠. 그다음 좀 어지럽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잘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한 거는 많은데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지루하시고 또 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 해도 될까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시술하기 전에 한티 쓰시던데 이거는 예방적으로 미리 쓰고 후에도 며칠간 쓰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ERCP를 하면 감염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원래는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ERCP를 해가지고 췌장염이 생기잖아요. 포스트 ERCP 판크레아타이티스. 그게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그냥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사실은 췌장염으로 인해서 환자가 감염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췌장염이 왔잖아요 이미. 그거는 ERCP 때문에 췌장염 온 것이 아니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췌장염 환자가 입원했다 해도 이게 이제 보통은 균 감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은 옛날에는 많이 굶겼잖아요 췌장염 환자들을. 굶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장 내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그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기해 감염균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굶으면. 유산균들 같은 애들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그런 걸 평소에 좀 누르고 있거든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우리가 식사를 함으로써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걔들이 약해지니까
기해 감염균들이 막 이렇게 득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대장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계처럼 유격이 틈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세균이 이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세균의 전위 현상이라는데, 그러면 세균이 대장 밖으로 나왔잖아요. 대장에서 지금 막 활성화된 이 틈을 타서 이제 기회다 하면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원 세균들이 그 대장벽을 통과하고 어디로 가느냐? 저거들 먹이가 풍부한 데로 가거든요. 먹이가 풍부한 데는 어디냐? 췌장 주변의 괴사 조직이거든요. 그래갖고 췌장 주변의 괴사 조직에 균이 달라붙으면 그게 감염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은 대개 한 췌장염 발발한 지 7일 정도 경과했을 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염의 소견이 뚜렷한 환자에게는 원래는 항생제를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항생제 종류도 췌장 조직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췌장 조직은 아시다시피 지용성이니까, 지방 쪽이니까 지용성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메로페넨 같은 메로펜, 그죠? 네,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생제 쓰는 이유는 사실 큰 근거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RCP 하시다가 블리딩 심하면 혹시 지혈제도 예. 하시면서 예전에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혈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발륜 컴프레션입니다. 우리가 발륜 카테터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발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발륜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카테터 앞에 보면 코가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지금 구비해 놓은 거는 이 코가 짧은 거거든요. 걔는 풀로 팽창해가지고 꾹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지혈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컴프레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쟁 나가지고 총상을 입잖아요. 그럴 때도 꾹 누르면은 일단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발룬으로 누르는 방법. 이게 몇 분간 눌러야 되냐면 2분 정도 눌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스롬빈 타임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2분, 최소 2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스롬빈 타임 정도까지만 누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떼보면 그게 이제 블리딩이 우징을 하는지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징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은 이제 그 혈관이 노출된 게 보이잖아요. 혈관 노출된 게 딱 보이면서 거기서 이제 뿌직뿌직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혈관을 타겟팅 해가지고 헤모클리핑 하는 게 최고 좋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우징하는 타입이다. 그럴 때는 메탈 스텐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일단은 눌러본다. 그런 다음에 그 출혈의 양상을 본다. 스퍼팅이냐, 우징이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 다음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이제 스텐트를 넣어놓은 상태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한번 관찰하는 거죠. 주로 12시 방향에서 피가 난다 했으니까 찢은 부분에서 그 부분에 스텐트가 이렇게 하고 점막이 만나 있는 부분을 보고 또 물로 씻어내면서 보면 우징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그 단계에서는 이제 에피 스프레잉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그 혈관 노출돼가지고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거의 대부분은 내시경을 하면서 그냥 지혈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ERCP를 하고 나왔을 때 간호사들이 가장 주의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노티가 필요한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환자분들은 대개 통증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통증에 대한 통각은 주관적인 거라서 사실상 별일 일어나지 않은데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증은 그 척도가 안 될 것 같고, 글쎄요. 그래도 저겠습니까?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 일단은 노티를 해서 CT가 필요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촉진을 해보고 그 머슬 텐더니스, 머슬 이제 복벽이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복막염 증상이 있으면 복막 자극 증상이 있으니까 이 머슬이 딱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면은 이제 빨리 CT를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라도 환자분이 좀 강하게 호소한다 싶으면 노티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출혈의 경우는
주로는 이제 어지럽다거나 BP를 쟀는데 BP가 떨어졌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트가 빨라지잖아요. 출이 있으면 레이트가 뭐 110회 이상으로 시술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높다든지 빠르다든지 아니면 이제 환자가 그 다음 날이라도 흑색변을 호소한다든지 심한 복통 그 전부 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ERCP 그 시술 시간이 네. 길어질 경우에 네. 어떤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거죠? 당연히 이제 ERCP 시간이 길어지면 안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공과 출혈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ERCP라는 시술 자체가 내시경 스코프를 사람 이제 몸 안에 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시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직경이 굵거든요. 일반 그 직시경 우리가 위내시경 할 때 쓰는 내시경 있잖아요. 그 직시경보다 한 1.5배 정도 됩니다. 내시경 스코프의 두께가. 그러다 보니까 그 두꺼운 게 이렇게 목으로 들어와서 장시간 거치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 장기는 이제 그 벨치도 있고 수면 중이지만 환자들이 오액오액 하잖아요. 그거 있고 그다음 정상적인 페리스탈시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 스코프가 우리 소화기 점막이 이렇게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 그쪽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노인분이라서 이제 점막이 약하거나 이러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기 말로리바이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그것도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게 저희가 이제 뭐 알지겐 이런 액이 있지 않습니까? 알루미네이트 그런 거 좀 처방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심하다 이럴 때는 뭐 덱사메타손 주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럼 또 싹 깔아앉거든요. 부종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길어지면 안 좋고 저는 대개는 이제 45분을 넘기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있고 ERCP는 순조롭게 끝나면 대개 15분 안에는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 돌 제거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담도암인데 담도암에 몇 번 담도가 막혀 있고 이게 이제 담관 간내 담관도 다 다르잖아요. 가지가 있잖아요. 2번, 3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담도를 이제 슈퍼 셀렉션 해가지고 그 담도로 관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수술 이후에 ERCP를 하는 환자들. 그런 분들은 해부학적 구조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대개는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다. EST 할 때 예. 12시 방향에서 11시 방향 한다는데 누구는 방향을 잡아서 브리딩이 있고 천공이 생긴다면 과장님의 경험학적으로 뭐 나이에 따라 그걸 눈으로 봤을 때에 따라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가 DD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11시에서 12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인체는 특정 방향을 그 뭐 건물도 아니고 명시할 수 있느냐. 다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는 각도라든지 내시경의 축이 약간만 틀려도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그 랜드마크가 되는 게 있는데 결국은 AOV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2지장이라고 하는 관이잖아요. 루멘이잖아요. 루멘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쪽 있잖아요. 나가는 쪽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축을 이제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실제로 시술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가 어제 ERCP하고 오늘 원래하고 온 환자가 있는데 그러면 따로 과장님한테 이후에 팔로 받다가 팔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GB 스톤이 있고 CBD 스톤이 있었던 환자거든요. 김님. 그분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GB 스톤으로 인해서 담낭 결석으로 인해서 담낭염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담관 결석으로 인해서 담관염까지 와 있는 환자였거든요. 그럼 이런 환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ERCP를 바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ERCP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ERCP를 바로 할 수 없는 기관에서는 PT-GBD라고 하는 외부 배액을 해가지고 일단은 외부 배액이라도 해가지고 숨통을 틔워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든 시술하든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응급실 와가지고 어젠가 그제 와가지고 어제 바로 ERCP를 했고 24시간 안에 했고 그리고 이제 ERCP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량의 담도결석이 있었고 안에서 퍼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담도에 염증이 심하게 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빼내고 플라스틱 스텐트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담낭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득이 뭐냐면 보통 담낭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담석으로 인해서 급성 담낭염이 온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담낭염이 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담낭이 있고 그 주변의 조직들이 다 염증으로 인해서 찐득찐득하게 주변 조직에 늘러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담관과 담낭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담관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담관 쪽에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직까지 급성기이기 때문에 완전 유착은 아니더라도 뭔가 염증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ERBD라고 하는 플라스틱 스텐트가 없는 상태에서 담낭절제술을 먼저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수술하는 선생님의 그게 따라 달라지겠지만 담관 손상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담낭을 붙어 있는 담관으로부터 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박리라고 하는데 박리를 치면서 담관하고 담낭 구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관 손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분이 나중에 담즙 유출이 있다. 이래가지고 열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플라스틱 스텐트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먼저는 어느 정도 수술하기 전에 물론 하루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하루 차이였지만 수술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담관의 염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그 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복강경이라고 하는 가뜩이나 이게 시야가 좁은 그런 환경에서 이 담관이 구별이 되거든요. 스텐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굴곡이 생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별이 되거든요. 만져봐도 되고 이제 기계로. 그러니까 이게 유착을 떼내는 과정에서 담관 손상 없이 깔끔하게 떼낼 수가 있다. 그래서 대개는 ERBD 하나 넣어놓으면은 외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수술의 시기는 제가 외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급성 담낭염 환자는 72시간 안에 수술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성모병원 오셔가지고 최선의 치료를 받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물어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ERB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ERBD를 빼줘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3개월 이내에 빼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원하시고 외래로 그냥 한번 팔로업 시켜주시면 보통 일주일이든 2주든 지나서 외래로 팔로업 시켜주시면 그때 제가 환자분 상황을 보고 다음에 언제 오세요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오실 때는 다시 입원해서 ERCP를 해서 플라스틱 스텐트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래에서 위내시경으로 가볍게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입원하실 필요 없고 위도 한번 보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재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담낭절제술을 할 때 보통 담낭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담관과 담낭을 잇는 길이 있거든요. 꼬불꼬불한 그 길에도 돌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술할 때 거기에 돌이 있다면 밀킹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짜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짜내느냐? 담관 쪽으로 짜내거든요. 담낭 쪽으로 짜내지 않고. 근데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왕에 잘라낼 담낭 쪽으로 밀어내면 될 건데 왜 이쪽으로 밀어내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담낭관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낭관은 안에 판막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판막 구조가 어디로 통하게 되는 판막 구조냐? 담낭에서 담도 쪽으로 향하는 판막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담낭관의 돌을 총담관 쪽으로 짜낸 환자들, 밀킹을 한 환자들은 담관의 돌이 남아있겠죠. 그런 환자들은 그냥 ERCP를 해가지고 다음에 ERBD, 플라스틱 스텐트를 제거하면서 총담관으로 넘어온 돌까지 같이 제거해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퇴원 후에 소화기내과, 췌장담로내과 외래로 환자분이 한번 오시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예,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모가 쉬시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을 위해서 이런 명강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